자, 중대법대 재성호 교수님 모시고 새로 쓴 책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의 이해네요. 네. 네. 이 책을 쓴 배경은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랄까 또 개입의 수준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사회에서는 여야는 정치권은 맨날 싸우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저조한 그런 현실에서 좀 더 북한 인권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국민에 대한 관심을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사무소가 이제 서울에 개설이 됐습니다. 네. 요거의 의미를 어떻게 짚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월 23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 종로구에 있는 글로벌 센터에 네. 이제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 현장 사무소가 설치가 됐는데 원래는 이 현장 사무소는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즉 북한에 설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없죠.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북한이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입장이나 이걸 좀 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한국이고 또 수도 서울이다 이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서울로 선택되냐 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접근성의 문제. 네. 특히 이 북한 인권에 관한 그 증거 자료를 책에 수집을 하려면은 탈북자와의 면담이라는 그 과정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군요. 용이한 곳이 이제 서울이고 또 뭐냐면은 그 언어상의 그 문제 이런 것들이 게재했기 때문에 수도 서울에 설치가 된 거고 또 이런 이제 그 현장 사무소의 이 활동은 이제 북한 인권 가해자에 대한 이제 책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책임을 규명하고 또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또 유엔 안보리 같은 데에서도 절차에 필요한 때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사회에서의 그 주류화랄까 또 그 인권 우선의 어떤 전략이랄까 이행하는 그런 것도 좀 강구하고 또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유엔 인권 현장 사무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은 결국 뭐냐?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그 개입의 수준이 대폭 확대되었음과 아울러서 그것이 제도화되고 상설화됐다. 그래서 이제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의 활동이 유엔 인권 이사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이제 보고가 되고 거기에 또 결의 형태로 나오고 이것이 다 피드백이 되고 또 이행이 됐는가 여부를 또 점검이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의 이 어떤 활동의 그 수준이 더 고도화되게 되겠죠. 그 점에서 앞으로 이제 상당한 어떤 노력이 활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사무소 개설의 의미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상설화된 기구로부터 이제 다뤄지게 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특별 조사 요 정도만 됐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의 경우에 이 인권 사무소 개설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반인륜 범죄인 인권 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따지지 않고 통일 후에도 책임자 처벌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미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엔에서 그런 결의를 하게 되면 지금 북한의 이 인권사무소가 사실 설치되는 이 과정에서 현장 사무소 설치되는 과정 그 전후를 해서 김정은이가 그 대나 협박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권사무소를 쓸어버려라라는 표현도 썼고 이거는 뭐냐면 아주 의식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에게 얼만큼 정확하게 보고가 되는지는 뭐 속단하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의 내용은 전달이 됐고 그 외교부 고위 관리부터 해서 북한의 상층부 지도 세력들은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죠. 이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의 활동, 또 그 전에 나왔던 이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의, 또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네. 이런 일련의 내용들, 결의와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북한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이는 반인도 범죄를 한 범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네. 범죄인이 다스리는 나라, 이거는 범죄국가 혹은 범죄국가에도 상당히 고도의 불량 국가고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NPT까지 핵 확산 금지 조약도 무시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한다든가 저해하거나 그걸 깎아내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지금 범죄인 낙인 찍히는 자가 자국의 그 통치권자가 되니까 이거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은 체제 위반 현상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 탄압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주민들 이 문제 있구나. 이런 체제 하에서 체제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모르게 아마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또 의식화 교육도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불화해서는 안 되고 그런 그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북한 주민에게 참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깨닫고 알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정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함의가 있는가, 왜 그러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북한 장마당에 최근에 북한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벽보가 붙었다는 뭐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조금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 김정은 물러가라 말이지. 네. 타도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장마당에 나오고 있다는데 이거는 뭐 지난 60여 년 동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앞으로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향배가 있어서 상당한 지금 밑으로부터의 의식의 변화와 또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과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조금씩 그 사회의 엘리트들의 의식이 변하면 정책도 변하고 시스템도 변하게 되는 그런 어떤 큰 동인 혹은 그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거는. 이 벽보 하나가 거대한 물결과 흐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북한 문제는 북한식 기준과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보고서가 없다,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뭐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우회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이 뭐 학문적이랄까 뭐 부분적으로 유용한 면이 있긴 있어요. 북한 정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갈 건가, 뭐 정책의 전망이라든가 또 사회 변화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전반 추세를 예견할 때는 그 방법이 나름대로 일부 유용한 면이 있지만 북한 인권 문제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북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 특히 보편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또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까지 감싸고 정당화 합리화하는데 이거 동원되는 그것은 학문적 자세로 옳지 않고 그거는 학문적 양심에 배치되는 거죠. 그거는 옳지 않다. 그거는 상당한 그 사실의 왜곡이고 북한 사회를 제대로 조명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그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고은 시인이 바로 그런 말을 했죠. 북한 인권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물론 그거는 뭐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가 개설되기 한참 전, 뭐 지금으로부터도 한 10년쯤 됐네요. 꽤 오래전에 인터뷰긴 합니다만. 근데 그 사람은 뭐 고은 시인은 시인으로서 훌륭한 분이고 그분은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23년 전에 처음 북한을 가봤는데 제가 본 북한만으로도 북한은 인권 침해의 나라고 문제가 있는 나라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김일성의 그 우상화, 그런 큰 초상화 말할 거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영마다 다 있어요. 동상이 4만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동상도 그렇고 주차장탕, 영색탑 뭐 다 말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그 행동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다
사전에 총화를 통해서 예, 훈련되고 연습되어 하는 그것만 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은 거의 한 며칠만 있으면 금방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없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처벌하는 것이 정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뭐 저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이 유엔과 오늘날 국제법의 입장이고 태도다. 그리고 과거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그 핵심 지도층 외에도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라든가 또 과거에도 르완다의 인종 청소, 그렇죠. 르완다라든가 또 밀로세비치라든가 이 9.25 전범재판소에서 이런 이 반인륜 범죄, 살인자 그러니까 대량 학살을 한다든가 또 반인도 범죄 또 전쟁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심판을 많이 했고 그런 역사적인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북한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반도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뜻인데 언젠가 논문에서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그러니까 지금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런 그 학술 용어인가요? 그러니까 체제 이행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그 통일되는 과정에서 사회 정치 통합 그 과정에서 보면은 뭐냐면 이제 과거 청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대한 범죄인 가해자 정권 차원의 범죄인을 대한 가해자를 처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통일이라는 체제의 과도기 상황이고 또 동서독 말고도 동구권의 만나는 루마니아라든가 또 그런 동구권의 나라들이 과거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체제 이행을 하는 그 이행기의 전환적인 상황 또는 과도적 상황. 그때는 이런 사법적인 단죄, 정의 실현이 불가피하고 그럴 때 이제 정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는 과도기적 정의. 이행기적 정의 이런 표현을 요새 쓰고 있습니다. 늦게 실현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그런 있습니다만. 말도 있죠. 그래서 남과 북의 통합 과정 또 북한이 자유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북한 인권 핵심 가해자들에 대한 이 단죄 또 그것이 형사 처벌이 될지 과거사에 대한 어떤 역사의 정리가 될지 수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 이행되는 그 과도적인 상황에서 전두환 소급입법, 전두환 정부가 했던 광주 사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민주화 과정 또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이행기적 혹은 과도적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환기적 혹은 과도기적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선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 후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른 통일 직전이라도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며 공소시효가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최성호 지음 북한 인권에 의해 대한민국 정체성 총소 29권 출판사는 100년 동안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